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잘 계셨나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2주간의 여행을 갈 때 실물책은 가져갈 순 없지만 요 이북 리더기를 가져가서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 이북 리더기 덕분에 긴 비행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고요. 마음과 몸이 소란스러울 때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위로를 받기도 용기를 얻기도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요 이북 리더기를 사기를 정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이북 리더기로 2주 동안 LA에서 무슨 책을 읽었는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완독한 책 기준으로만 여러분과 나눠볼 것이고요. 완독은 하지 못했지만 함께 했던 책들, 현재 진행형으로 읽고 있는 책들은 영상 말미에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청해 작가님의 오렌지와 빵칼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리의 서재에 단독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 있길래 바로 다운로드해서 읽기 시작한 책이고요. 처음에 인천공항에 가서 그때부터 펼치기 시작해서 후루룩 바로 완독한 책입니다. 청해 작가님은 라스트 젤리샷이라는 작품으로 2023년 제6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시죠. 이번 작품 오렌지와 빵칼은 책 말미 작가의 말에서 밝히셨듯이 심사위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욕 먹을 각오로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며 완성한 작품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시선에 때로는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며 그들의 평가에 쉽게 주눅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이러한 결단과 출판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작품 속의 오영아라는 여주인공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요. 초반에 묘사되는 문장들에서 오영아가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짐의 무게를 쉬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좀 거북스러운 것들, 거부되는 것들을 저희가 가면 없이 정말 쉽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면 참 편하겠지만 우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참 잘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삶이지만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해서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이 선생 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무례하게 굴면 정말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정말 많지만 정말 싫지만 그런데 그냥 꾹꾹 참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른이니까 특히 교사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과 틀이 세기 때문에 그냥 참거든요. 그런데 오영아도 유치원 교사로서 일하면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에 굴복하고 그냥 그것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며 절제하며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 같은 아주 어린아이 은우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식이 또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그리 생각하니 다시 인간 대 인간으로 은우를 대하고픈 충동이 일었다. 그래서는 안 됐다. 은우를 인간이 되기 직전에 어떤 것으로 대해야만 나는 이 존재를 배려할 수 있고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이 된 자의 품위, 즉 어른의 책무를 지켜야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유치원 교사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건 UN 평화유지군 흉내뿐이었다. 이런 말들이 같은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뭔가 와닿았고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는 있지만 친구가 아니라 저희가 쉽게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있죠. 가스라이팅 하듯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오영아를 짓눌러버리는 그런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은주에게 나는 다면체로 정의되지 않았다. 입체가 되지 못하는 면, 그보다는 단순한 선분. 그녀는 평평한 나를 보아야만 만족할 수 있다. 은주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면의 존재는 평면답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더 자주 사과하며 살아야 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몇 년 지속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잘해줘요. 정말 착해요, 착해. 근데 사실
이 주인공은 이 남자와의 관계를 이제는 견디지 못하는 수준이 와닿았거든요. 그런데도 숨깁니다.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그가 착해서였다. 착한 사람을 거절하는 건 나쁜 자의 몫이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니까. 그럼 왜 5년이나 견딘 걸까? 오래된 연인은 존재만으로도 나의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됐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이 남자를 도구로 이용했을지도 모른다. 찬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를 위해 그는 가능하다면 내게 줄 물은 늘 온수로 준비했다. 겨우 약 한 알 삼킬 물을 만들자고 객실 전기포트까지 꺼낸 남자의 노력이 징그러웠다.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차마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숨막히는 이런 절제함, 이 착한 남자를 차버렸을 때에 받을 손가락질과 평가, 그리고 착한 남자와 함께 해야만 나도 착한 사람인 것 같은 무게감,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관계, 징그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직업도 친구도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그냥 꾹꾹 참으면서 살면서 이제는 병이 나버린, 속이 골마버린 오영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젠 웃음도 나오지 않게 되는 오영아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오영아에게 우연찮게 상담을 권유하는 사람들, 치유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오영아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치료센터에 가게 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서양의학연구센터 스칼렛이 물었다. 스칼렛은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예전의 제 모습이 사라져서요. 예전엔 어떤 분이셨고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예전엔 평범했는데 아마도 지금은 주변의 모든 게 싫어진 느낌이 들어서요. 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고 있죠? 어떻게라? 간단했다. 내가 주변의 모든 걸 경멸하고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내가 악인이라는 것도 자명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존중받고 싶었다. 사실 모든 걸 경멸하게 되고 싫어요. 하지만 그 싫다라는 걸 표현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간 치료센터에서는 스칼렛이라는 의사가 대화를 하거나 약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이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뇌의 기전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오영아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이를 불안하게 여기고 증명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만 오영아는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어색할 뿐이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뇌시술을 받습니다. 뇌시술은 약 3분 정도 걸리면서 짧게 끝나는데요. 뇌시술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턴 오영아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 앞에서 깔깔깔깔 배가 아프도록 웃음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본인의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쉬이 드러나는, 어찌 보면 오영아가 악인이라고 칭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도 그 모습을 제어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게 돼요. 선생님, 머리핀 누가 줬어요? 선생님 남자친구가 사줬어. 촌스러워요. 시발 새끼. 생각만으로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저도 말하면서 놀랐어요. 변해버린 이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고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의사를 다시 찾아가는데 의사는 오영아에게 이것이 어쩌면 당신의 가면이 벗겨진 솔직한 모습이라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곧 그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전 상태로 돌아간다라? 그걸 원하긴 하지만 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이전의 상태, 아무것도 분출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담기만 하며 살았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평생 악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 자체가 오영아에게 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기도 하죠. 나는 살아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자책감과 동시에 강렬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이 상태. 여러분은 이러한 시술이 있다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으신가요? 저도 학생들에게 저도 모르게 욕을 날리는 사람이 되진 않을지, 꾹꾹 눌러 담는 생활 속에서 작은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오렌지와 빵칼 추천드립니다. 분량이 짧은 편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이라 아마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왜 이 책을 안 읽었는가 라고 후회가 될 만큼 정말 재밌는 소설집이었는데요. 회색 인간으로 유명하신 작가님이시죠? 김동식 작가님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입니다. 저도 회색 인간으로 김동식 작가님을 처음 만났었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작품들을 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작품들을 가지고 토론 수업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긴 비행 시간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김동식 작가님의 유쾌하면서도 명쾌한 단편집이 딱이겠다 싶어서 이북 리더기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설정, 가령 요괴나 귀신이 등장하는 그런 설정이지만 이런 짧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통해서 안겨주는 메시지가 꽤 묵직합니다. 이 단편 소설집에 실린 21편의 작품 중에서 첫 번째 작품만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황금인간이라는 작품이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가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문장들만 모아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악마가 인간 세상에 놀러 왔다. 황금의 몸을 가진 황금 악마는 선언했다. 인간들아, 돈 좋아하지? 너희 중에 돈 욕심이 과한 인간들을 몇 명 골라 내가 황금으로 만들어줄게. 사람들은 돈 욕심이 과한 인간이라면 탐욕스러운 재벌들일 거라 생각했다. 한데 막상 결과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 의외로 황금으로 변한 인간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 대다수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었다. 그가 벌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한데 황금이 된 그들이 죽어버린 건 아니었다. 그들은 황금이었지만 살아 있었다. 황금 인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내 머리카락을 잘라내어 팔아라. 내 살들을 썰어내어 팔아라. 처음에는 귓볼, 이어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뚝. 황금 인간들은 점점 야위어 갔다. 황금 악마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다. 오랜만이네. 어디 황금 인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볼까? 너희 안 아파? 와, 정말 아플 텐데 어떻게 참고 있는 거야? 가족들은 상상도 못했다. 황금 상태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줄은. 이런 식의 교훈과 이런 식의 흐름과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소설집입니다. 별 생각 없이 후루룩 책장을 빠르게 넘기고 싶지만 단순히 재미만 느끼지 않고 의미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도 강력 추천인데 어떡하죠? 그리고 저 자신을 어떡하죠? 제가 천선란 작가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천선란 작가님은 저랑 너무너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김초엽 작가님 뿐만 아니라 다른 SF 소설 작가님들도 정말 훌륭하고 좋지만 천선란, 이 세 글자는 못 참아, 못 살아 정말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천개의 파랑도 아직까지 제 마음에 일렁이고 있는데요. 이 이끼숲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일렁임의 파장이 더욱더 커져버렸습니다. 세 번째 책은 천선란 작가님의 이끼숲입니다. 이끼숲은 바다눈, 우주늪, 이끼숲 이렇게 세 편의 연작 소설이 모여있는 책인데요. 이 세 편의 연작 소설 안에 6명의 캐릭터들의 우정과 사랑, 모험, 도전, 상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엮여져 있어요. 처음에 바다눈이라는 작품을 읽을 때에는 이게 단편 소설집인가 보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등장인물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작품만 나눠볼까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뒤로 갈수록 정말 더 좋아지고요. 이끼숲이라는 작품은 제가 밑줄을 긋고 그어서 이거를 종이책으로 한번 구매를 해서 나중에 제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끼숲의 이 세 가지 연작 소설은 지하 세계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상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지하 세계는 저희와는 전혀 다른 회색 벽으로 꽁꽁 가로막힌 곳입니다. 저희는 매일 다른 메뉴를 먹고 먹을 것을 풍족히 먹고 남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지하 세계는 몇십 개의 알약, 영양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클론 복제도 가능한 곳입니다. 약간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죠. 지구의 기후 위기를 다루는 배경으로 출발을 합니다. 120쪽에서 그 지하 세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이 없고 건너갈 바다가 없고 숨을 동굴이 없는 곳이라고 해요. 그곳은 지하이기 때문에 사실 하늘도 없고 해변도 없고 태양도 없을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곳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다눈에서는 15살 된 마루코와 은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세계에서는 15살이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떨어져 살게끔 되는 사회 시스템이 구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요. 마르코라는 남자 주인공은 계약직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어리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모르기도 하고 이에 크게 자신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은희라는 여자 주인공은 치매에 걸린 엄마를 간병하느라 15살이 되었지만 독립을 하지 못했고 엄마의 간병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큰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둘은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삶을 공유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책임감과 행복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책임감과 행복을 나타내는 구절은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과 책임감은 같은 수레를 타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수레는 레일에서 이탈하거나 뒤집혀. 책임감 없는 행복은 위험하고 행복 없는 책임감은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이 부분이 이 작품을 아우르는 문장 같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루코는 어리기는 했지만 사실 독립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머리에 인지가 생긴 건데 자신의 선배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파업을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에 서명을 하는 것조차도 주저하면서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파업을 하려고 나간 선배들의 빈 자리 때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고 본인은 처음에는 그것의 피로함을 느끼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수당에 조금씩 늘어나는 월급에 더욱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적응하게 되면서 이런 삶도 괜찮네? 라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 삶이 책임감 없는 행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로 은희는 행복 없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은희는 치매에 걸린 엄마 때문에 그 간병을 위해서 계속해서 큰 돈이 필요했는데 그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마르코도 은희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그 매력을 포기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행복을 포기하게 된 거죠. 책임감 없는 행복, 행복 없는 책임감 이것을 두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작품에서 묵상하게 된 사랑은 저는 이전에는 어떤 두 존재가 손 스치고 몸 스치면 마음 설레고 떨리고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후에 오랜 기간 서로를 알아가고 단점을 단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고 서로의 다름을 알지만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노력이 진정한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사실 개인적인 삶이지만 누군가를 만나면서 손 스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 책 속 문장들에 공감하게 했는데요.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 그 사람의 목소리에 흠뻑 빠졌구나. 그 목소리를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이 가진 10,000가지의 특징 중에서 단 하나의 특징이 마음에 쏙 들어오면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57쪽. 톨가는 마루코의 손톱을 깔끔하게 잘라주고 밤을 큐티클 부위에 골고루 발라주었다. 톨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호감을 느끼는 건 한순간이지만 사랑에 빠지는 건 엄청나게 사소한 기준을 여러 차례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 말도 참 귀엽고 괜찮았어요. 이렇게 책임감 없는 행복의 삶이든 행복 없는 책임감의 삶이든 어찌어찌 굴러가고 흘러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긴 하죠. 행복도 만나고 불행도 만나고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사회가 주기도 하고 타인이 주기도 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탄생이라는 시점을 거쳤다면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93쪽의 이 구절도 좋았습니다. 하나의 감정만으로 삶 전체를 설명하는 건 마르코에게 어려웠다. 어떤 순간은 마르코를 살고 싶게 했고 어떤 순간은 마르코를 죽고 싶게 했다. 살아가는 건 징검다리 건너듯이 원치 않아도 어느 순서에는 반드시 불행의 디딤돌을 밟아야만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 이끼숲에서 가장 좋은 게 이끼숲인데 이끼숲 쪽의 구절을 제가 나누지 않고서는 이 영상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끼숲은 노동자의 아픔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이끼는 털을 잡은 이후 단 한 번도 물러난 적 없어. 환경에 적응해 어떤 개체보다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물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끼를 먹고 싶어할 생명체는 이 행성에 별로 없을 것이다. 이끼의 생존은 신비로운 강인함이라기보다 생태의 흐름에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치사하게 빌붙어 사는 느낌이 든다. 마치 나처럼. 식물의 생태는 침묵 속에서 그 어떤 생태보다 소란스럽게 격변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숱한 개체가 탄생과 멸종을 반복했고 식물의 사체에서 또 다른 개체가 근본 없이 생겨나는 동안 이끼는 가장 낮은 곳에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축축한 틈 곳에 머물고 있다. 멸종되지 않고. 그리고 읽은 책은 김범준 작가님의 50에 읽는 장자입니다. 여행 중간쯤에 몸과 마음이 소란스러워지고 지쳤던 때가 있어요. 그때 꺼내든 책이고요. 제가 최근에 강신주의 장자 수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좋겠지, 장자가 나와 결이 맞으니까 좋겠지 하고 꺼내 들었고요. 쉽게 책장이 넘어가지만 쉽게 깊이 있게 제 삶과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장자를 너무 강조하고 약간 홍보하는 듯한 멘트가 과하게 좀 많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운 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신다면 50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받아들이며 인생을 점검하시며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5개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욕심 대신 자유, 후회 대신 준비, 외로움 대신 성찰, 공허함 대신 배움, 포기 대신 활기.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문구들만 보아도 참 좋은 단어들이고 방향 제시인데요. 이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 몇 가지를 공유하며 50에 있는 장자 소개를 마쳐봅니다. 명예와 명성은 전부 실제 하는 것의 손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름을 드러내기는 삼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제하라. 타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에게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배려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자의식에 갇혀 지내는 대신 나와 다른 타인을 조용히 인정하고 그 다름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공감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바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이때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것만 보고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와도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런 문구가 여러분께 와닿았다면 이 책도 한번 접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눈 4권의 책들 외에도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 알랭드 보통의 불안, 최진영 작가님의 쓰게 될 것, 이 책들도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진행형이라 깊게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선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 알랭드 보통의 불안, 최진영 작가님의 쓰게 될 것 중에서 가장 몰입되는 건 쓰게 될 것, 이 작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애 증명을 구매하고 완독했는데
엄청났거든요. 최진영 작가님은 힘들고 어둡고 우울한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면서도 정말 마음 아리게 쓰는 요상한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담담하게 그냥 쓰는 것 같은데 뭔가 덜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왜 마음이 아리지? 라고 생각해보니 그분이 사용하시는 어휘와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하고 저희 독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공감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잘 찾아서 쓰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구해증명도 읽자마자 친구한테 읽어보라고 빌려줬거든요. 물론 어두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해증명의 그 설정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먹는 식인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작품이 좀 거부감이 생긴다 하시는 분은 쓰게 될 것, 이 책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서 최진영 작가님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 책이 어느 곳에든지 베스트셀러에 있어서 펼쳐보았는데 요 이북 리더기는 PDF를 잘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살짝 다시 집어놓았고 또 이제 번외편으로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 요거는 LA에서 읽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읽고 있는 중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워낙 유명하지만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단편 소설집도 읽고 있는 중인데요.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자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저와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아니지 40대, 50대 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깊은 애정과 투명한 미움이 복잡하게 얽힐 때, 한 시절 내가 건네받은 사랑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될 때, 스스로의 몫을 고민하며 온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7편의 긴 편지. 내 안에서는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나와 언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또 다른 내가 싸우고 있었지. 한 시절 내가 건네받은 사랑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될 때. 요 멘트가 제가 이 책에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책도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